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 종종 집안일 할 때마다 방송을 틀어두고 귀로는 올라오는 사연들을 애청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은 이혼과 시월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제 얘기도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어요. 벌써 몇 년 전 일인 걸 감안하더라도 꽤나 빠른 나이였죠. 결혼을 하던 당시에 26살이었거든요. 결혼을 일찍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와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였던 남편이 졸업도 하기 전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어차피 너랑 나랑 결혼하게 될 텐데 뭐하러 시간을 낭비해야 하느냐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남편은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항상 저를 배려해주곤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우선이었고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면 늘 저와 함께 상의했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저를 걱정시키거나 놀라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도 10점 만점에 9점 정도는 줄 수 있었죠. 연애 시절 내내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그릴 수 있을 만큼은 안정적인 연애였어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에도 제 예상보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이건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연애의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서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는 게 없으니 겁이 없어서였다는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활 반경 안에서 만난 친한 지인들은 대개 별탈 없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기가 막힌 사연들은 다 TV 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믿었죠. 물론 부부가 함께 지내다 보면 사소한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싸움이 커져서 이혼까지 하게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의 결혼 생활도 지나치게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이라는 건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잖아요. 물론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남녀의 결합이라는 점도 큰 의미가 있지만요. 양쪽 집안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설령 저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집안 문제가 결국 부부 관계에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악영향일 때에는 더욱 크게 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 전부터 시댁이 이상하다 싶은 신호는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애써 무시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거죠. 어쨌든 양쪽 집안의 결혼 의사를 밝히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당시 남자친구의 본가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제 형보다 먼저 결혼을 생각을 하는지. 저희 남편에게는 위로 6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저희가 아주버님보다도 먼저 결혼을 하는 걸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죠. 순서를 지켜야지 뭐 하는 거냐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첫 단추부터 끼우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타박이 결혼 후에도 몇 달 동안이나 더 이어질 줄 알았더라면 아마 이 결혼을 적어도 그 시기에 하지는 않았었겠죠. 더군다나 예비 아주버님은 당시에 여자친구도 없을 때였거든요. 어느 것 하나 진득해 하는 것 없이 이 시험 저 시험 오래 준비하느라 근 10년 가까이를 공부만 해왔고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아주버님이 머리는 좋은데 시어머니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셨었죠. 그래도 나름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졸업했으니 영 틀린 얘기는 아니긴 했어요. 어쨌거나 저희가 결혼하려던 당시까지도 아주버님은 고시촌에 방을 잡고 공부하느라 한참 바쁘던 때였어요. 민혁이는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연애를 하고 먼저 결혼을 해. 그리고 시험이 코앞이구만.
얘가 지금 결혼 타령할 때야? 그래도 순서대로 장가를 가야 남들 보기에도 좋잖수. 민준이가 먼저 장가를 가버리면 첫째 체면은 뭐가 되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들은 관심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옆편 내가 애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다고 돈이라고 모아놓기를 했어. 애가 덜컥 들어서기를 했어. 남들은 아직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나이에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냐고. 속이 터져서 정말. 시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셨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속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타박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짧게 만난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었고요. 연애를 반대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었고 가끔씩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절 궁금해하신다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전한 적도 있었거든요. 순간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됐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신경 써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민준이도 결혼하라고 허락해 주세요. 두 사람 다 저렇게 좋아하는데 뭐하러 밀어요? 민준이 너도 내 눈치 볼 것 없어. 미안하고 고마워, 형. 형밖에 없는 거 알지? 다행히 아주버님이 얼른 저희 편을 들어주시면서 분위기를 수습했어요. 자리가 아주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는데 그 순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난 우리 형만큼 성격 좋은 사람은 못 봤다. 남자친구의 그 말만큼은 사실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날의 첫인사는 그렇게 찜찜한 여운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시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결혼을 조금 말리긴 하셨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게 아니냐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조금 더 즐기다 갔으면 좋겠다고요. 사실 저도 그때는 조금 쉬었으면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간 간절히 원하던 회사에 막 입사했던 터라 심신이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자격증이다 뭐다. 그동안은 취업 준비를 하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히 하시는 결혼을 어렵게 허락받았는데 지금 와서 물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남자친구는 미안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괜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결혼하자고 고집은 내가 부린 건데. 아니야. 어머님이 틀린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뭘. 모아둔 돈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 돈이야 이제 취업했으니 당연한 거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대신 일찍 결혼한 거 후회되지 않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 뒤로도 예물이니 예단이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저희는 그해 겨울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끝자락에 작고 정말 오래된 구축 아파트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 아파트 나이가 제 나이보다도 더 많았죠. 남편의 회사가 있는 강남으로 통근하는 버스가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강남에서 살았던 남편은 이번 처음으로 동네를 떠나 생활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회사도 본가도 자취방마저도 모두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 시댁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변변찮은 신혼집 하나 못 해주신다니? 됐어 엄마.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러는 우리도 전셋집에 보탠 거 없는데 뭐. 우리랑 거기랑 같아? 거기는 있는 집이잖아. 그렇게 잘 산다면서. 상견례 때 돈 좀 있다고 아주 생색낼 때는 언제고. 신혼집 짐 정리를 도와주러 와서 아파트를 처음 본 친정엄마는 속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시댁은 자식들에게 강남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의 작은 신축 아파트 정도는 사주실 여력이 되셨거든요. 시할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셨고
시아버지는 모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셔서 3대가 예전부터 강남 토박이로 사셨다고 합니다. 퇴직 후 시아버지가 손댔던 사업이 망하면서 재산을 좀 까먹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변에 큰소리치며 사실 정도는 되셨고요. 이렇게 세세한 지방경제 사정까지 알게 된 건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였고요. 저는 결혼할 때 도와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아니라고 해도 아쉬울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 형편은 넉넉하지가 않아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가 없었거든요. 부모님 노후 대비나 간신히 되어 있는 정도였죠.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댁의 도움만 받게 된다면 그것도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모든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어쨌거나 저희는 작은 전셋집을 예쁘게 꾸미고 부족하게나마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면서 싫은 소리 하는 시어머니도 그러려니 하고 견디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 결혼 생활이 쭉 평온하게 유지될 거라는 착각이요.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진 채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얘, 너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야 온다니? 아주 시할아버지 제사 다 끝나고 나타나지 그랬어?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요. 원래는 야근에 하는 거 겨우 빠지고 온 거예요. 여기 너만 일하니? 그깟 쥐꼬리 많은 월급 받으면서 지금 돈 번답시고 시애미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신은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해가 갈수록 정말 이걸 견디는 게 맞나 싶은 시련만 늘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의 구박은 여전히, 아니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혼잣말처럼 돌려서 말씀하시던 게 나중에는 아주 사람 면전에 대고 욕만 안 했다 싶은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너도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누구처럼 전문직으로 일했으면 좀 좋니? 네 형님을 봐라. 저렇게 바쁜데도 시할아버지 제사 음식하러 아침부터 나와 있다. 돈도 잘 버는데 쉬는 것도 마음대로야.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의 전문직 타령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부터였죠. 2년 전 10년을 넘게 공부만 하던 아주버님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준비하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때의 집안 분위기를 묘사하자면 웃기게도 누가 보면 집안의 대통령이라도 나온 분위기였죠. 그래도 아주버님이 합격해서 저희 모두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낙담한 모습이 보기가 안쓰러웠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어머니의 성화에 줄줄이 잡힌 선자리에 나갔죠. 거의 매주 주말마다 선이 있었다고 보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만난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바로 의사인 지금의 저희 형님이요. 선으로 만나서인지 몇 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저희와는 달리 아주버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장까지 골인했거든요. 결혼할 인연은 정말 따로 있다더니 참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민준이 너네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어? 어머님, 이제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난임 부부도 많고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얼마나 민감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 난임이 많다고? 하기야 내 친구네 첫째 며느리도 자궁인지 어딘지가 안 좋아서 임신이 힘들다고 걔가 아주 걱정이 태산이더라. 진짜 선아 너 어디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유,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서로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기는 둘 다 아직 일하느라 바빠서 안 가는 것 뿐이고요.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결혼했으면 당연히 애부터 낳는 거지.
너희 형이랑 형수를 봐라. 결혼하고 떡하니 바로 손자도 낳았잖니. 동서, 혹시 산정검사하고 싶으면 내가 괜찮은 병원 알아봐 줄게. 따로 말만 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제게는 그 말리는 시누이가 딱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밉상이던지. 시댁 모임이라도 한 날에는 제가 자다가도 열받아서 허공에 발차기를 날릴 정도였어요. 아슬아슬 선 넘는 말씀만 하시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제가 저랑 동갑인 형님한테까지 고통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그 병원 좀 당장 알아봐줘라. 돈이 없으면 네 형님처럼 공부라도 잘하든가. 공부를 못하면 몸이라도 건강하든가. 그래도 나이는 젊으니까 임신이라도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요즘 치료 잘하는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바로 알아보고 동서한테 연락할게요. 거기다 몇 년째 형님네와의 비교는 아주 덤이었고요.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저러는 건지 모를 형님도 그렇지만 말릴 생각도 없이 가만히 밥만 먹고 있는 아주버님까지 이제 미워서 죽겠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제가 혹시나 중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건 아마 다 시어머니와 형님 때문일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우울증이 도질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화병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은 안 봐도 뻔했고요. 시댁만 다녀오면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나자 병원에서는 일단 수면제를 처방해주면서 심리치료를 권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니지는 못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심리치료도 모자라 약물치료까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당분간만이라도 시댁과의 접촉을 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기던 남편도 나중에는 약한 우울 증상까지 보이는 절 보며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라도 몇 달간 연락을 차단해 증상의 원인과 멀어지니 상태가 좀 좋아지나 싶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긴 했지만요. 그리고 모두가 기함할 만한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날은 공휴일을 맞아 저와 남편이 시아버지의 요양병원에 문병을 갔다 돌아오던 참이었어요. 1년 전쯤부터 지병을 앓으시던 시아버지의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모시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몰라도 시아버지는 좀 엄하시긴 해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찾아뵙는 편이었어요. 네? 뭐라고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주차장에 차를 빼놓겠다며 먼저 간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어지간해서는 좀처럼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자주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형수가 그랬다고요? 형도 그렇게 해달래요?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저희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랑 의논하신 것도 아니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얼른 남편에게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설명하기도 기가 막힌다는 듯 핸드폰을 스피커 모드로 전환시켰어요.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는 남편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형은 당연히 모르지. 민준이가 어디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애니? 내가 네 형수랑 다 상의해서 알아보고 결정한 거니까 너희는 상관 마라. 그렇다고 집까지 팔아서 형수 병원을 해줘요? 그럼 돈이 모자라다는데 어떡하니? 그래도 병원이 벌어들이는 돈이 다 얼마냐? 얼마 안 있으면 본전 복고도 남는다더라. 그리고 그거 그냥 해주는 거 아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제대로 쳐서 갚기로 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며느리가 의사인데 시댁에서 병원 정도는 차려줘야 우리 아들이 무시 안 당하고 살 것 아니냐.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였어요. 요약하자면 시어머니가 형님의 꼬임에 넘어가서
병원을 차려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벌써 몇 달 전의 이야기라네요. 제가 시댁과 연락을 줄였던 겨우 그 몇 달 사이에 말입니다. 저희 형님은 의대를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쳤는데 친정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그동안 많이 쪼들리며 살았었다고 들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는 압구정 쪽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선을 봐서 저희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화가 나서 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를 않았어요.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이제 기가 막히다 못해 허탈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는 10원짜리 한 장 받은 것도 없어도 괜찮았어. 시부모님 재산은 시부모님 거니까. 본인들 노후 대비도 하셔야 하고 주시든 말든 그건 그분들 마음이니까. 그러다가 아주버님 결혼한다고 아파트 해주셨을 때도 그래. 기분은 좀 상했지만 그때까지도 괜찮았어. 아주버님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모은 돈도 없는 데다 공무원 월급 해봤자 뻔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까지 팔아서 형님 병원을 차려주실 수가 있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데 시어머니의 손가락은 남들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말로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형을 편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그걸 잘 알아서 늘 남편에게 미안해했고요. 물론 저희도 시어머니의 사랑이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형님이 시집 온 이후에는 그 편애가 더욱 심해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설마 집까지 팔아서 병원을 차려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형님도 어쩜 사람이 그래. 본인이 모은 돈도 없고 시댁에 손 벌려야 할 판이면 욕심이라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입지 좋은 곳에 병원을 차려야겠다며 굳이 그 임대료도 비싼 압구정 쪽에 성형외과를 열었다고 합니다. 강남처럼 저렴한 수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수술방을 돌리느니 차라리 압구정에서 확실하게 고비용 수술로 환자를 유치하겠다나요? 일단 한번 개원하면 위치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으니 처음부터 마케팅 전략을 잘 짜야 한다면서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피부과 의사로 일해서 저도 그 업계에 대해 좀 들은 게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친구가 강남에 개원하는 것도 곁에서 지켜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집을 팔려는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친구가 그랬거든요. 전문 브로커에게 생각하는 비용과 개원하려는 자리를 대충 말하면 그 동네에서 나와 있는 자리를 보여주는데 무조건 예상했던 가격의 최소 2배가 된다고요. 물론 처음부터 가격을 얘기하면 아예 거래가 불발될 수도 있으니 일단 위치부터 확인하라는 식으로 사람을 꼬시더라고요. 실사를 간 후에 금액을 듣고 망설이는 기색이 보이면 그보다 훨씬 못한 입지를 보여주거나 옵션 등을 제시해서 결국은 처음에 소개한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대략 몇 억쯤 더 보태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형님과 함께 자리를 보러 갔을 겁니다. 나중에는 리모델링의 인테리어 비용, 거기다 의료 장비 구입 비용, 직원 인건비 등등 전부 합쳐서 눈덩이처럼 필요한 자금이 불어났을 거고요. 의사 면허만 있으면 대출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다른 전문직이나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인 거잖아요. 대출이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무원 하는 아주버님이 감당 가능한 수준도 아니니 돈 나올 것이야 뻔했죠. 아마 처음부터 브로커랑 같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여주다가 금방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네 어쩌네 하면서 꼬드겼을 겁니다. 남편도 아마 여기까지 눈치채고 있어서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안 마시던 소주를 다 꺼내 마셨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시아버지가 사주시긴 했지만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팔았다는데 이제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의 여파가 아마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왜 어김없이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일방적으로 벌인 일의 후폭풍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 눈앞에 닥쳤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한 지 1시간쯤이나 지났을까.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1203호 앞에 시어머니라는 분이 와 계시는데 집 비밀번호도 틀리고 며느님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네? 아니 잠시만요.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 설마 했는데 연락도 없이 집 앞에 와 계신 분은 정말 저희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서 전화를 넘겨받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냅다 소리를 지르셨죠. 너희는 집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시애미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너도 민준이도 전화를 안 받고 너희 다 내 번호 차단했니? 차단까지 한 건 아닌데 그 비슷한 일을 하긴 했었죠. 시댁 연락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은 새로 개통한 세컨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는 핸드폰 대신은 주로 무음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마 남편은 그 사건 이후로 열받아서 어머니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 얘기는 신혼 초에 막무가내로 알려달라시길래 말씀드린 이유로 바로 바꿨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좁고 멀다고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없어서 저도 까맣게 있었고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시애미가 아들이랑 며느리 사는 집에 오는데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니?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은 게 더 수상쩍었죠. 당연히 아들네 사는 집에 못 올 곳은 아니지만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연락이라도 하고 방문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것도 아들네외가 모두 출근한 시간에 올 생각이라면요. 물론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는 건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한숨을 내쉬고는 일단 경비 아저씨에게 어머니께 문을 좀 열어드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시니 일단 집에를 가야 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남겨놓은 뒤 오후 반차를 쓰고 바로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집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하는 건 바로 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안 열릴 정도로 가득 놓인 시어머님의 짐이요. 거실로 갔더니 거기도 이미 옷가지며 신발이며 가방 따위가 든 보따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안 그래도 좁은 집에 시어머니 짐까지 놓이니 저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 집에서 좀 지내야겠다. 네? 여기서 지내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꼭 구하실 때까지 당분간 이모님 댁에서 지내신다면서요.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나이에 왜 동생네 떠돌이 신세 여기저기 전셋집을 구하러 다녀야 하냐고. 너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드니? 그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죠. 대책도 없이 집을 팔 때는 언제고 시 이모님 댁에서 지내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치시더니 결국 저 짐을 다 싸들고 여기로 오신 겁니다. 짐이라도 적기만 하면 말이나 못하지. 시댁 짐의 전부는 다음 이사갈 곳을 정하기까지 일단 짐 보관센터에 맡겨둔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당장 쓸 급한 짐만 가지고 다니는 게 저 정도였어요. 거기다 당분간도 아니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영원히 여기서 지내겠다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저희가 반대할까봐 저와 남편이 출근한 사이 몰래 짐을 갖다 놓으러 일부러 이 시간대를 골라온 거였어요. 비밀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였고요.
너희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기왕에 집도 팔았고 나이 든 시애미가 혼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남이 들으면 자식들 욕할 일 아니니 이참에 이제는 내가 너한테 효도라는 걸 좀 받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효도해야 할 자식이 왜 저희만 해당되는 건지 의문이었죠. 시어머니가 강남 한복판에 집도 사주고 병원도 차려준 큰아들 내외는 어디로 가고요. 그때 마침 연락을 받고 뛰어온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실을 차지한 시어머니 짐에 저희가 하는 대화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눈치였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을 항상 어머님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저희 집에 와서 사실 거면 적어도 저희랑 상의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내 자식 집에 오겠다는데 무슨 얼어 죽을 상의가 필요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시집 와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시집 올 때도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와서는 남들 다 낳는 자식 하나 못 낳고.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뚜껑이 열리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26살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6년 동안 아마 거짓말 안 하고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던 얘기였거든요. 그동안은 그래 돈 없이 온 건 사실이고 자식은 못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안 낳은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꽃노래도 한두 번 일하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질리기 마련인데 지금 이 상황에 저런 얘기를 또 들으니 이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저는 누구 때문에 화병까지 와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싶었고요. 저희 집은 지금 빈 방도 없고 좁아서 지내기 불편하실 거예요. 정 그러시면 형님 네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친구분들도 다 있는 강남에 계시는 게 편하시지 않겠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형한테 전화해 둘 테니까 그리로 가세요. 저는 당장이라도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삼키며 마지막 인내를 갖고 권유드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얼른 제 말을 거들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한번 흘겨보고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내가 그 생각 안 해봤겠니? 아, 이것도 집이라고 좁아 터진 데서 살 생각을 하니 벌써 내 속이 갑갑하다. 그래도 어떡해. 내가 네 형님 네 가면 일하느라 안 그래도 바쁜 애가 얼마나 피곤하겠니. 민혁이도 야근이니 뭐니 바쁘다고 하고. 어머님, 형님보다 제가 퇴근 시간이 더 늦어요. 야근은 아주버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도 하고 있다고요.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오밤중까지 몸 갈아서 일하고 겨우 그 돈 받으면서 살지. 네 형님을 봐라. 번듯한 의대 나와서 근사한 성형외과 의사 되니까 제 시간에 딱 출퇴근하고 얼마나 좋니. 어쨌거나 긴 말할 것 없다. 못 배웠으면 시애미 공경해서 잘못일 생각이라도 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를 들으면 화도 안 난다잖아요. 대신에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얼음물이라도 맞은 것처럼 머리가 차분해지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남편을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보다 더 야속한 건 지금 이 마당에도 제게 폭언을 퍼부는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않고 가만히 있는 남편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이 집안에 시집온 이후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 발 떨어져서 방관만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지만 저 분노가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저만 아껴주고 다정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새어나오는 헛웃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선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왔다는 건 왜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자식도 딱히 모은 돈 없이 장가왔는데요. 그리고 입만 열면 제 친정에서 보태준 것 없다고 하시는데 시댁에서 받은 것도 없으니 지금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실 처지도 아니고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리고 못 배워서 쥐꼬리만한 돈 받는다고 돈 타령하시는데
저 어머님 아들이랑 같은 대학 나왔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어머님은 고졸이신 걸로 아는데 저한테 배움 타령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기가 막혀. 민준이 너도 지금 얘 말하는 거 들었니? 그게 시애미 앞에서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그래 여보.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예의 없게 이게 지금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제 말에 뒷목을 잡고 넘어가려는 시어머니와 제게 사과를 강요하는 남편을 차례로 지켜보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머님 모시기엔 너무 부족하네요.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운 형님이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됐다. 말을 말자. 나도 너랑 살 생각 없다. 이래서 가난하고 못 배운 것들이랑은 상종을 말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얘 민준아, 나 니네 형네로 가야겠다. 택시 좀 불러봐라. 그런데 형님네 가시기 전에 이 사진 좀 먼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방에서 가지고 나온 사진을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모두가 아는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시는 형님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제가 내민 사진을 확인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아니, 새파랗게 질렸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정도였어요.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진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형님과 어떤 남자가 차 안에서 다정히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갖게 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모처럼 연차를 내고 친정에 놀러 갔을 때였죠. 제가 부모님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에 사는 여동생이 자기도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이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엄마가 예전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거든요. 무거운 짐 들다가 또 허리라도 다치면 큰일이니까 겸사겸사 짐 정리도 도울 겸 해서요. 큰 짐은 거의 정리가 끝났었는데 소소하게 정리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모처럼 새 모녀가 수다도 떨면서 일하니 별 힘든 것도 없었죠. 그렇게 한참 정리를 하다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며 쉬고 있는데 동생이 박스 짐 속에서 뭘 들고 나오더라고요. 언니, 이것 좀 봐. 나 앨범 찾았어. 그게 거기 있었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삿짐 중에 박스 두어 개는 제가 일전에 집이 비좁아 친정에 잠시 보관해달라며 붙인 것이었어요. 제 어릴 적 사진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찍은 사진도 있었죠. 요즘은 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사진을 보니까 앨범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인화한 사진들이 부피는 꽤 차지하는데 잘 열어보지는 않고 또 버리기에는 뭐해서 박스에 차곡차곡 모아 친정에 맡겨놨었어요. 간만에 열어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제가 젖병을 물고 있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기까지의 모든 사진들이 거기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귀여웠었나?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추억팔이를 하면서 한참을 웃어가며 사진을 넘기고 있는데 앨범 마지막쯤 가서 문득 어떤 사진을 가리키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언니, 이 사람 누구랬지? 몇 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주버님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그때 다 같이 촬영한 시댁 가족 사진을 인화해서 받았는데 그것까지 여기에 딸려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우리 형님? 왜? 대박. 나 이 사람 봤어. 전에 앨범에서 딱 한 번 봐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진짜였네?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동생은 분당에 있는 백화점 근처에서 꽃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치가 좋아서인지 평소에 선물과 함께 꽃을 사러 오는 남자들이 많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분이 그 가게의 오랜 단골 손님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예약도 없이 급하게 들러서 꽃을 사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얼굴을 익히고 친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꽃을 만드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속사정도 나누게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본인의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이라 많이 애틋하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다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고백하더랍니다. 사실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유부녀라고요. 동생은 솔직히 충격적이긴 했지만 손님들이 하는 얘기에 가타부타 말을 얹을 생각도 없었기에 그냥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매장 앞에서 꽃을 사는 남자를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얼굴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요. 그런데 오늘 앨범을 보면서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아주버님 결혼식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참석했을 때 거기서 봤던 신부의 얼굴을요. 저는 경악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정말로 확실한 거냐고 두세 번 확인을 했고요. 참, 사람 말을 왜 안 믿어? 있어봐. 다음에 내가 증거도 보여줄 테니까. 그 사람들 요즘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들리거든. 솔직히 반신반의했었는데 돌아오는 수요일 날 여동생이 몰래 찍어 보내온 사진 속에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서 받은 핸드폰 사진을 인화해서 침실 서랍장 맨 아래 깊은 곳에 감춰두고 있었고요. 아직 이 엄청난 얘기를 시댁에 알려야 할지 말지 저도 고민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일 때문에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에 엄청난 분란을 가져올 게 틀림없는데 그 원망과 소요를 다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요. 남편에게 알리자니 당장 난리가 날 게 뻔했죠.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시간만 흐르고 있었는데 마침 병원 일과 오늘의 사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제가 내민 사진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이지 제 상식 밖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들어 제 얼굴에 냅다 뿌린 겁니다. 어머니, 이게 어디서 이따위 수작이야? 내가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누구를 이혼시키려고? 여러분들은 살면서 남이 뿌리는 물을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야말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기분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건 덤이었고요. 저는 옷소매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을 천천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큰며느리 댁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시계며 옷이며 그 남자한테 선물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데 어머님이 차려준 병원도 혹시 넘겨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너! 가시는 길에 저기 놓인 짐도 같이 가져가시고요. 아, 그리고 저도 이혼할 거라 이제 어머님 모실 며느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순간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기겁한 남편이 말렸지만 이미 제 머리는 한 움큼이나 뜯겨나간 뒤였죠. 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나간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며 그 길로 형님 집으로 뛰어갔죠. 나중에 고소를 한 해 만에 사달이 난 건 당연한 순서였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형님이 결혼 전부터 만나왔던 남자라고 합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벌이가 시원찮은 데다 집안도 가난해서 형님과는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졌다 만났다를 수없이 반복해왔다고 하네요. 이리저리 재보던 형님은 결국 결혼은 병원을 차려줄 시댁이 있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줄 적당히 착하고 어수룩한 아주버님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 남자를 잊지 못해 다시 만나고는 상간관계가 이어온 겁니다. 그 와중에 시댁을 뜯어낼 계획은 착실히 세워왔고요.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물을 끼얹고 머리채를 잡으며 폐악을 부리던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홈캠에 녹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언한 것,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닌 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 그리고 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결과를 받았죠. 소송과 별개로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투자한 돈을 거의 회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찾아가 폐악질을 부린 탓에 안 좋은 소문까지 퍼져 병원 운영에도 크게 차질을 빚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비용 전략을 노리며 들어갔던 비싼 자리는 병원끼리의 경쟁 때문에 상권 자체가 아예 죽어가고 있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당연히 이혼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저주를 퍼부어서 당신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이혼하게 된 거라며 울부짖었다고 하네요. 흔히들 사람들은 말하죠. 결혼을 하는 데에는 수십 가지 이유가 필요하지만 이혼을 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가능하다고요. 법적인 혼인 파탄의 이유는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결혼이 끝나게 된 제일 큰 원인은 남편이었어요. 정말 한 번이라도 남편이 제 입장에서 제 편을 들어줬다면 그날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가끔 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후회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혼하고 나서 더는 저를 괴롭힐 시어머니도 형님도 그리고 무심한 남편도 없이 속 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대체 왜 조금이라도 더 일찍 탈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합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